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을 대비해서요. 노동시장론 공부를 함께할 윤병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정보론과 노동시장론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은 뭐 직업정보론하고 똑같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1차 필기시험의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20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거고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할 건데 2차 시험에서도 정보론과 함께 2차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 단문 서술형 문제를 대비해서 또 노동시장론 공부를 저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정보론이야 사실은 뭐 공부해 보신 분, 저하고 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들이 좀 있고 실무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와 달리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은 이게 원래 동네가 이제 노동경제학 동네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경제학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론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문제가 2010년 이후로 객관식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문제풀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이후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옛날 문제풀은 이제 거의 한 70% 이상 바뀌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특히 2차 주관식 문제는 2013년 이후로 새로운 신기출 문제나 또는 종전의 기출 문제를 변형한 변형 기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면서 문제풀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의 출제 기준의 변경이 한번 있었죠. 변경이 있으면서 이제 재와 관련된 과목으로 보자면 이제 노동관계법규 쪽에서도 제가 강의를 다른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계 법률,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하고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 추가 신설됐고요. 시험 범위 안에. 그리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률도 추가돼서 기존의 7개의 법률에 3개의 법률이 추가돼서 이제 10개의 법률이 시험 범위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시장론 과목의 출제 기준의 변경은 뭐냐? 기존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 출제 기준 속에 노동경제학 개론 수준으로 출제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출제 범위가 조금 확대되고요. 내용의 깊이가 좀 더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 이름에서도 나오시다시피 노동시장론 전체 중에 제1장 노동시장의 2의 파트에서 뭐 출제가 거의 몰빵으로 나왔지만 이제는 그거 외에 임금론이라든가 실업론이라든가 또는 마지막 편 노사관계론 쪽에서도 이제 출제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경제학은 우리보다 상위 자격 시험, 다시 말하면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에 객관식, 주관식 시험에 이제 노동경제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노무사 시험을 대비한 수험서들이나 또는 대학 교재들이 노동경제학 기본서가 있어요. 문제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쪽에서 출제를 하거나 신기출 문제 또는 기출 변형 문제를 낼 때 이런 공인노무사 시험의 노동경제학 교재에서 문제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아주 쉽게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냥 거기 있는 문제들을 갖다 쓰면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범위도 좀 넓어지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임금론이나 노사관계론 쪽에서도 이제 출제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과목이고 특히나 이제 객관식은 그래도 어쨌거나 아무튼 객관식이니까 우리가 모르면 막말로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은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외워서 써야 되는데 외우려면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과목이긴 하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 상담사의 시험의 노동시장론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100점을 맞기 위해서 즉 노동시장론에서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그것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뭐 아예 경제학 개론 정도의 책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전공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경제학 공부할 일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비전공자이거나 전공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려면 저 신림동에서 강의하는 그 60강짜리 막 노동경제학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험에서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위가 좀 넓어지고는 있지만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필요한 정도 그다음에 2차에서 출제되는 논점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서 쓰고 나오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이것이 필요한 출제 논점에 따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더라도 우리 쪽에서 출제가 되지 않거나 또는 출제가 됐더라도 한 4, 5년에 한 번이나 나올 만한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12번에서 15번 정도 시험 보면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문제들은 제가 과감히 버릴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경제학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출제 빈도나 출제 경향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 4, 5년에 한 번이나 나올 만한 문제들은 버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은 틀려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게 10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차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넓게 출제 경향 논점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는요. 2차 과정으로 넘어가면 2차 과정에서는 이제 출제 논점을 압축해서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제 가능한 또는 출제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새롭게 2차 답안을 쓰기 위한 과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그래서 기출이 됐다고 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걸 다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수업 중에 강조드리는 내용들은 반드시 이해를 좀 전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기출 문제가 그 논점에서 나왔더라도 다른 기출 문제가 또 그 논점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출 문제를 따라가는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논점 중심의 공부를 해주셔야만 같은 논점에 유형이 다른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출 문제를 자꾸 따라가는 공부를 해버리시면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야 우리가 답을 고르지만 변형돼서 나오거나 다른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면 또 손을 놓고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출제 빈도가 높거나 또는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논점이라면 그거는 제가 아주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경제학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져갈 거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는 내용이구나. 그리고는 가급적 이해 위주로 해주셔야만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편해요. 그리고는 어떤 내용은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제가 안 볼 겁니다 하는 내용은 이거는 설사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출제 빈도가 낮거나 또는 비효율적이다.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기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논점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나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경제학, 그러니까 노동시장론은 꼭 100점을 맞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든가 아니면 더 기본서를 대학 기본서를 찾아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가 수업 중에는 그거를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논점은 제가 공부를 안 하지만 혹시라도 기출 문제 풀다가 나오면 이 문제는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우리 선생님이 안 했으니까 그러나 다만 이 문제가 문제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구나. 그러면 그때 나올 때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이었구나, 요지문이었구나 정도는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 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 때 문제집 공부하듯이 그 정도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가 논점 공부를 좀 하고요. 더 나아가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설명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노동시장론은 정보론과 달리, 정보론은 저희가 교과서에다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교과서에다가 중요한 문제들, 지문들 나올 만한 거 밑줄 긋고 외우고 동그라미 치고 했는데, 시장론은 여러분들 필기 중심으로 좀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교재들은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교재다 넣긴 했습니다만 제가 수업 중에는 이제 논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설명을 위해서 필기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중에 필기해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 노트에다 옮겨 적으세요. 반드시.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복습은 그 필기한 내용을 자꾸 읽고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습할 내용이에요. 정보로는 책에다가 정리를 하고 이걸 여러 번 읽는 게 복습이라고 했잖아요. 시장론은 제가 판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꾸 쓰고 읽고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2차 가셔서 여러분들이 개념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부감 없이 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필기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나중에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가 써야 될 내용들이에요. 개념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필기를 많이 해드리니까 지금부터 읽고 쓰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2차 가서 이걸 낯설게 외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론은 필기 중심으로 간다. 반드시 제가 판서한 내용들은 무조건 연습장에다 옮겨줬고는 이걸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예쁘게 노트에다가 다시 정리해서 그걸 계속 읽고 쓰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개념을 쉽게 외워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은 출제 비중이나 시간에 따라서 1차에도 출제가 되고 2차에도 출제되는 논점이 있어요. 그런 건 당연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1차 과정이니까 2차에는 출제가 안 되지만 1차 객관식에서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교재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1차에는 안 나오는데 2차에는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의 경우는 제가 언급만 하고요. 2차 과정으로 넘겨서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편에서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경제학에서도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1차 과정에서 또 막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단계 생산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2차에서 출제가 여러 번 됐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그거는 2차 과정에서,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2차 과정에서 거의 첫 시간 정도에 저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1차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2차 과정에서 공부할 내용을 좀 선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표시만 해두시고 제가 수업하시는 대로, 수업해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과목이지만 이렇게 차근차근히 노트 필기한 내용들을 복습을 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오히려 노동시장론이 재밌는 과목이 될 겁니다. 이해 위주로 그래서 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암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물론 암기할 것도 있죠. 그건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들과 신기출 문제를 대비해서 반드시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해주시고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론을 접근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갈 거고요. 당연히 교재 중심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론의 1차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는 똑같습니다. 토대를 먼저 잡아야 돼요. 뼈대를 잡고는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공부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노동시장론도 정보론처럼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목차를 먼저 좀 잡고 그리고 하나씩
세부적으로 각계격파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등대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라서 내용은 여러분들 뭐 크게 낯설더라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거구나.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적어드리는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목차가 되어야 될 내용이니까 항상 정리해서 맨 앞에다 놔두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 강 한 강 공부를 해나갈 때마다 아,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우리 전체 목차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걸 반드시 좌표를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해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출력 공부의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큰 목차로 보자면 첫 번째 파트가 제목은 이제 원래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돼서 과목 이름도 노동시장론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2015년 출제 기준 바뀐 이후로 노동경제학 개론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과목 이름하고 똑같이 쓰기가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이해 뭐 이렇게 제목을 많이 달죠. 이 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제일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부분이고요. 제일 어렵고요. 그러면서 출제는 제일 많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건데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노동시장의 이해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게 큰 목차만 일단 보면 임금론을 공부할 거예요. 임금이론 공부할 겁니다. 임금이론. 아직 여기는 쓰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들어갈 내용들이 좀 있어서 임금이론 하나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공부할 게 실업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실업론을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직업 상담을 하면서 만나게 될 분들이 구직자잖아요. 구직 신청을 하신. 그 구직자들은 다 실업자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업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실업이 왜 발생할까? 그 다음에 이 실업을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까? 실업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목차가 노사관계론이에요. 이게 노동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노동정책론이 하나 들어가면 노동경제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 네 개의 목차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시장론이라는 머릿속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노동시장론이라는 폴더 안에는 이 네 개의 폴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각각 세부적인 논점들이 파일화 저장이 돼 있으면 나중에 출력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도 파일 저장할 때는 항상 폴더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나중에 쉽게 찾아서 꺼내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입력을 할 때도 이렇게 예쁘게 뼈대를 잡고 폴더 정리를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출력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론은 크게 이렇게 4개의 파트, 노동시장의 이해, 임금론, 실업론, 노사관계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노동시장 이해 1장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이론적. 그래서 요거는 주로 제가 필기 위주로 간다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논점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필기하고는 교재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1차 객관식을 대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중목차로 넘어와 보면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이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느냐. 대목차를 이렇게 잡았다면 이제 중목차가 나오겠죠.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지금 볼게요. 그럼 노동시장의 이해에서는 우리가 크게 3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 수요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항상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은 이제 추상적인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의 추상적인 시장을 공부하는 곳인데 이게 그래서 뭐 금융시장도 있고 화폐시장이죠. 생산물 시장도 있고 생산 요소 시장도 있고 그런데 노동이라는 건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 중에서도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추상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시장에는 당연히 노동을 수요하는 자가 있고 노동을 공급하는 자가 있겠죠. 그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가격과 균형 수급량, 고용량이겠죠.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곳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노동 수요 이론 공부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노동 공급 이론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공부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요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는 건데 노동 시장의 균형을 공부할 겁니다.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공부하고 노동 시장의 균형.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는 어떻게 균형 임금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는지 요거의 결정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공부할 거다. 수요 공급과 시장 균형을 공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목차예요. 그러면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노동 수요 이론에서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 이제 소목차를 볼 건데 노동 수요 이론에서 우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째는 노동 수요 함수를 공부할 겁니다. 노동 수요 함수를 공부할 건데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노동 수요 결정 요인.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고 그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노동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상관관계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수관계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2차까지의 논점으로 보자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수요 이론에서 공부하는 건데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나라 주류인 한계학파의 이론인데 이 경제학 개론책에서 다 나옵니다. 이걸 공부할 건데 요거를 우리는 2차에서 공부할 거예요. 2차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탄력성.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도 있고 노동 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도 있어요. 다 있는데 주로 출제가 이제 노동 수요 쪽에서 출제를 하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공부 요 세 개가 출제 논점인 거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동공급 이론에서는요. 노동공급 이론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공급 이론은 거시적 측면과 두 번째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이론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공급 이론은 뭐냐? 노동이 생산 요소이다 보니까 한 나라의 노동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을 공부할 거다. 그럼 한 나라의 노동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할 건데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는 한 나라의 노동공급력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공부할 거고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는 정보론 시간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세 가지 거시경제지표 노동력과 관련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이라는 통계지표가 있어요. 요거 계산 문제 대비할 거예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대비할 겁니다. 공식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공부할 거고 부수적으로는 뭐 부가 노동자 효과라든가 실망 노동자 가설에 따른 효과 이런 개념들 정리를 우리가 좀 할 거고요.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시적 측면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우리는 경제 주체로서의 노동 공급자라는 개별 경제 주체의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미시적 측면에서 노동 공급 이론이죠. 이게 이제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공부할 건데 요게 명칭으로 보면 이제 형태가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의 형태와 왜 이런 형태를 갖는 노동공급 곡선이 나오는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소득 여가 선택 모형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개인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노동 공급을 할지 말지, 노동 공급을 더 늘릴지 줄일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공부하는 곳이죠. 그래서 개인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느냐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더 늘리느냐 어떤 선택 결정을 할 거냐 또 그 선택 결정을 하는데 관련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2차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렵게 출제되고 그래서 요 내용 우리가 일단은 1차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만큼은 기본 이론들을 공부할 거고 2차 가시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노동시장의 균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노동시장의 균형이라 그래서 사실은 요 균형과 관련된 게 이거야.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인 균형 임금과 균형 수급량, 즉 균형 고용량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결정되느냐인데 이거 경제학에서는 조금 어렵게 공부합니다.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 그래서 뭐 고전주의 경제학과 현대 케인즈 경제학의 차이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출제가 이쪽이 아니라 여기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시장의 균형에서 뭘 공부할 거냐면 노동시장의 유형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형에서 우리는 뭐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기본 가정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단일 노동시장과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노동시장의 유형을 공부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목차는 일단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형을 공부할 거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중 노동시장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거 우리가 나중에 여기 세부적으로 가서 할 거니까 지금은 뼈대는 이렇게만 잡아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하면 거의 사실은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노동시장론 전체의 한 절반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도 제일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왜?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낯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될 거고.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임금 이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우리가 갈 건데 임금 이론에서는 뭐 몇 가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대체 임금이란 뭐냐, 임금의 개념, 그다음에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과 역할, 뭐 이런 거 우리가 살짝 공부할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뭘 공부할 거냐면 그러면 과거 역사적으로 임금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느냐,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임금 결정 이론을 몇 가지 공부할 거예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임금 결정 이론을 몇 가지 공부할 거고 객관식 대비로. 그리고는 오늘날 중요한 게 이제 최저임금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특히 효과 많이 볼 거예요. 효과.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도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긍정적 효과는 뭐가 있고 부정적 효과는 이걸 시행하게 되면 부정적 효과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건데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많고 부정적 효과는 보통 한 3가지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객관식, 주관식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요거는 우리가 2차까지 가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네 번째로 뭘 공부할 거냐면 임금체계를 공부해요. 임금체계. 그래서 임금체계에서는 주로 이제 임금의 결정 기준으로서 자, 연공급 임금체계가 있죠. 연공 서열급. 군대나 뭐 공무원 조직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에서 오늘날 많이 쓰고 있는 게 직무급이 있죠. 그래서 연공급과 직무급 또는 이건 고정급, 요거는 변동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임금체계의 개념과 장단점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객관식 대비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임금격차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하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는 실태,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의 원인은 다시 둘로 나누면 이게 경쟁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임금 격차 요인 중에서 경쟁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쟁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격차 요인 중에 경쟁적 요인에 해당하는 게 이게 한 4가지 정도 돼요. 경쟁 외적 요인이 요게 한 대여섯 가지 될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이거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고, 2차 가시면 이거 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요인 중에서 경쟁적 요인을 몇 가지 쓰세요. 또는 경쟁 외적 요인을 몇 가지 쓰세요. 그러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요인 요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실태를 좀 볼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녀 간의 임금 격차죠.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오늘날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비효율이 좀 커지잖아요. 사회적 문화적 폐해들도 좀 발생하고. 그래서 요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런 거 우리가 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학력 간의 임금 격차도 우리나라 심각하죠. 그래서 요 문제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임금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심각하죠. 그 다음에 직종 간의 임금 격차도 좀 심각합니다. 뭐 산업 간의 임금 격차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원인들 이런 거 살짝 볼 건데, 최근 이건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문제의식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2차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써보세요. 해서 요 제목을 요걸 쓰면 배점을 다 주는 문제가 신기출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은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 오늘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문제가 된다는 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임금 이론에서는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뭐 2차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이 정도 임금 격차, 최저임금제도 효과나 또는 임금 격차 요 정도가 이제 2차까지 끌고 가야 될 내용이고, 나머지는 객관식 시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실험론 볼 건데요. 이 실험론 쪽에서는요. 실험론 쪽에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의 경향이라든가 또는 출제의 유형을 보게 되면, 실험론 쪽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실업의 유형이에요. 실업의 유형, 종류. 그래서 요 정도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 특히 이 중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발생 원인에 따라서.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분류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발생 원인에 따라서 실업을 좀 나눠보면, 이 실업의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대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별로 발생 원인과 그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대책을 쓰라는 문제가 좀 나오죠.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유형을 우리가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볼 겁니다. 뭐 마찰적 실업이라든가 또는 뭐 탐색적 실업이라든가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기술적 실업,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실업들이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발생 원인이 뭐냐, 이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대책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대비로도 그렇고 객관식에서도 그렇고 실업의 유형 정도 보고 원인과 대책, 그래서 요걸 봐서 원인과 그 다음에 대책을 골라낼 수 있으면 되고, 객관식에서는 개념도 많이 물어보고요. 2차 가시면 이제 이걸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노트 필기로. 그리고 나면 마지막 네 번째가 노사관계론이 나온다 그랬죠. 노사관계론은 예전에는 뭐 거의 출제가 많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쪽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출제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이 주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노사관계론은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노사관계 자체를 공부할 건데 여기서 첫 번째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인 노사관계가 연역적으로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오늘날까지. 그래서 노사관계의 유형을 공부할 거예요. 유형.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처음에는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노사관계는 뭐 억압적, 절대적 노사관계였죠. 왜냐하면 노동자보다 사용자가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인권의 개념은 거의 없는 노동 착취에 가까운 억압적 또는 절대적 노사관계에서 이제 온정적 노사관계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이제 서구는 민주적 노사관계까지 이렇게 발전돼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으로 또는 연역적인 측면으로, 연역이란 말이 더 낫겠다, 그죠? 연역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발전 과정 뭐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노사관계 유형 하나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현대적 이론 하나 공부할 거예요. 노사관계 이론이죠.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노사관계 이론으로서 특히 현대적 이론이에요. 시스템 이론이라고 있어요. 시스템 이론.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던롭이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건데, 던롭. 그래서 요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가 1차 대비해서 공부하면서 2차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했는데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던롭의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의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작용하는 여건이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객관식에서는 계속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신기출 문제가 2차에서도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다. 객관식에서는 계속 나왔고, 그래서 노사관계 쪽에서는 이렇게 노사관계 유형과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요거 공부할 거다. 노사관계 유형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한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특징들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끝나면 노사관계 이론도 공부하고 뭐 특징도 공부해요. 여기서 노사관계 특징. 노사관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건 잡다하게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 3권을 공부할 거예요. 헌법,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법 33조죠. 33조에서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노동 3권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잖아요. 첫째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고, 노동자 단체 결성권이죠. 이걸 줄여서 이제 단결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체 교섭권이 있죠. 단체를 결성해서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 관계에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단체 교섭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단체 행동권이 있단 말이에요. 요 세 개가 노동상권의 모습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단체 결성권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동자 단체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니까 노동조합론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할 거고요. 논점 한 3개 잡아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에 따라서 나오는 게 이게 단체 교섭이죠. 그래서 단체 교섭의 유형을 몇 가지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에 따라서 나오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있겠죠. 그래서 쟁의행위 공부를 여기서 할 겁니다. 쟁의행위.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업 같은 거 아니에요? 파업. 그래서 특히 파업은 파업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힉스의 파업 이론 또는 단체 행동, 단체 교섭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힉스의 파업 이론 공부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좀 지을 거고요. 특히 이제 이 파업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 비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파업을 하게 되면 노사 양측에게 어떤 비용 지불이 있느냐, 파업 손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파업 비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짝 공부할 겁니다. 최근에는 이쪽에서 지금 객관식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노동시장론 전체에서 공부해야 될 대목차와 중목차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걸 좌표로 삼아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각계격파 시켜 나가면 이 안에서 이제 객관식은 20문제가 나올 거고 주관식 단문 서술형 문제가 이 중에서 몇 군데 나오죠. 그러면 주관식 단문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곳은 어디냐 여기서 당연히 뭐 여러분들 노동 수요 이론 이건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출제가 2차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노동 공급 이론도 당연히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 이거 계산 문제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 여가 선택 모형 이게 다 2차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주로 이게 나오죠. 노동시장의 유형 요거 2차까지 끌고 가야 될 겁니다. 단일 노동시장, 이중 노동시장 특히 이중 노동시장에서 출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장은 여러분들 사실은 전체가 다 1차와 2차의 논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필기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고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임금론부터 노사관계론까지는 1차는 지금 제가 공부한 거 이거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2차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문제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시하는 부분은 1차 때부터 2차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여기서는 최저임금제도 효과 이게 2차까지 끌고 가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격차 요거는 원인과 실태 기존에는 이제 원인 쪽에서 출제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요 실태 쪽에서도 출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 정도 가져갈 거고요. 실업으로 들어오시면 실업은 뭐 당연히 실업의 유형이에요.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유형 대여섯 가지를 우리가 한 장으로 정리한다고 했어요. 2차 대비해서. 그래서 원인과 대책 공부할 거고요. 노사관계론 쪽에서는 2차에서는 이게 나왔다 그랬죠. 시스템 이론, 던롭의 시스템 이론이 출제가 2차에서 이제 예상을 했던 거예요. 예상을 했던 건데 이제 출제가 돼서 문제풀 속에 들어가 있다. 최근에. 그 다음에 노동 3권으로 들어오시면 노동조합론 여기서 제가 논점을 3개 잡아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요 세부적인 가서 할 거야. 세부적으로 가면 논점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2개가 2차에서 출제가 됐어요. 요 한 논만 지금 출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우리는 요 3개 논점 다 볼 거고요. 단체 교섭은 뭐 2차에서 안 나오니까 쟁의행위 쪽에서도 이 힉스의 파업 이론 요게 한 번 출제가 됐죠. 한 번. 객관식에서는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가 2차까지 가지고 가야 될 내용이다. 그 외에는 1차 대비 과정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출제되는 문제 유형까지를 그래서 일단은 이 목차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하나씩 요거를 여러분들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한 장에다가 딱 예쁘게 쭉 정리해 놓고는 한 페이지 A4 용지에다가 이거를 노동시장론 책 맨 앞 페이지에다 붙여 놓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은 목차로 잡으셔야 될 거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씩 여기서부터 들어갈 건데 제가 왜 이걸 전체를 목차를 말씀드리냐면 저희 교재의 경우도 다른 책하고 뭐 너무 다르면 또 수험생들이 또 처음에 교재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좀 부담스럽거나 머뭇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인 직업상담사 교재들과 똑같이 노동수요 이론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실제로 노동수요 이론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 수요자가 아니라 노동 공급자거든요. 근데 노동 공급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사용자인 노동 수요자인 사용자 입장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재에는 노동 수요 이론이 있고 먼저 있고 이걸 공부해야 되지만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 수요 이론은요. 우리 노동자들이 수요자인 시장으로 노동 수요론을 공부할 거예요. 수요론을. 그래서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수요자인 시장이 있죠.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을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 가서 기업이 공급한 상품, 생산물을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자고 생산물 공급자, 우리 노동자들이 가계 주체로서 생산물에 대한 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요 이론을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노동자만 붙이면 노동 수요 이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 수요 결정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수요자인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결정 요인을 먼저 공부할 거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 수요론 들어가면 노동 수요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생산물 수요 이론으로 수요의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에는 없습니다. 제가 노트 필기는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물 수요 이론으로 수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노동 수요에다 적용을 시키면서 노동시장론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직업상담사 2급 1차, 2차 시험에서의 노동시장론의 출제 경향과 공부 방법, 그리고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노동시장론의 전체적인 개관,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토대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차례차례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이론 공부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